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며 곰방대를 두드리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깊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솟은 부잣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최부자댁이라고 불렀는데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고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곤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붉게 물든 단풍잎을 마당으로 실어 나르면 그 넓은 마당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쓸고 닦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 집에서 가장 과문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지만 그의 생김새는 참으로 기이하고 험상쳐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만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은 마치 울퉁불퉁한 감자처럼 제멋대로 굴곡이 져 있었고 피부는 마른 논바닥처럼 거칠었으며 눈은 실처럼 가늘게 찢어져 있어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코는 주먹만하게 뭉뚝하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듯 커다래서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칠성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 치마폭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보며 어찌 저리도 못생겼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런 얼굴을 하고 태어났을꼬 하며 혀를 베껴 찼지만 칠성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못난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얼굴은 험상궂었으나 누구보다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있어 그가 만지는 나무와 꽃들은 신기하게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최부자 댁에는 칠성이와는 정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고 아름다운 외동딸 연화아기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아기 씨는 봄날에 피어나는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가을 밤하늘에 뜬 달처럼 은은한 기품을 지니고 있어 마을의 모든 총각들이 그녀를 마음에 품고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서 집안의 하인들이 실수를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말로 감싸주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칠성이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피하거나 비웃었지만 연화아기 씨만은 칠성이를 볼 때마다 칠성아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칠성이는 가슴이 쿵쾅거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비를 쥔 손에만 힘을 꽉 주곤 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늦가을이 깊어가자 최 부자의 마음에도 근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재물은 산처럼 쌓아두었으나 슬아의 아들이 없고 오직 딸 연화 하나뿐이라 자신이 늙고 병들면 누가 이 큰 집안을 건사하고 딸을 지켜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긴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 한숨 소리가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하여 문 밖에서 기다리던 하인들조차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거나 가문이 좋은 사윗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과 금지옥엽 같은 딸을 맡길 수 있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마음이 굳건한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대문을 두드리는 중매쟁이들이 가져오는 혼처는 하나같이 권세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한량들이나 재물을 탐내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최 부자는 중대 결단을 내리고는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연화의 짝을 찾아주려 한다. 하지만 나는 가문이나 재물을 보지 않겠다. 오직 지혜와 인품으로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이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내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자에게 내 딸과 전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이 말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그리고 이웃 고을로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파격적인 제안은 조용하던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의 양반 자제들과 힘께나 쓴다는 장사들까지 최 부자 댁 기웃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최 부자가 노망이 났나 보다. 신분을 안 따진다니 천한 것들도 사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며 비웃는 양반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기회와 절세미인 연하 아기 씨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최 부자가 과연 어떤 문제를 낼지,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내기를 걸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동의 중심에 서야 할 칠성이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묵묵히 소여물을 끓이고 장작을 팰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헛간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쓰린 가슴을 달래곤 했습니다. 나 같은 천한 놈이, 그것도 이렇게 못생긴 놈이 어찌 감히 아기 씨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저 멀리서 그림자라도 밟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하 아기 씨가 가끔 마루 끝에 앉아 수놓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훔쳐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저 고운 분이 험한 세상 풍파에 다치지 않고 평생 웃으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소문난 부잣집 아들인 박도령이 혼담을 넣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도령은 외모는 번듯하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거만하여 하인들을 짐승처럼 부리고 기생집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칠성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 최 부자 어르신이 박도령의 겉모습과 재력에 속아 아기 씨를 그에게 시집 보낸다면 아기 씨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 고운 얼굴에 눈물 마를 날이 없을 것이고 그 착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이는 장작을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잠자코 있어야 마땅하지만 아기 씨의 불행을 뻔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이는 부엌일을 하는 늙은 꼬부랑 할머니에게 밥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칠성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하며 그를 친손자처럼 아껴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칠성이 앞에 놓아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칠성아, 너도 들었지? 그 읍내 박도령인가 뭔가 하는 놈이 내일 온다더라. 그놈 소문이 얼마나 고약한지 우리 아기씨가 그놈한테 시집가면 뼈도 못 추릴 게야.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에 칠성이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칫했습니다. 할멈, 주인 어르신이 현명하신 분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요. 칠성이가 애써 덤덤하게 대답하자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이 얼마나 사탕발림을 잘하는데 차라리 너처럼 속이 꽉 찬 놈이 사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줍줍. 할머니의 그 말이 칠성이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당겼습니다. 나처럼 속이 꽉 찬 놈. 칠성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칠성이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최 부잣댁의 안채 쪽은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화 아기씨 역시 잠 못 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흙을 만지고 나무를 심을 수는 있어도 과연 아기 씨의 고운 손을 잡을 자격이 있을까? 수만 번을 물어도 대답은 언제나 아니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칠성이는 마당을 쓸다가 우연히 최 부자와 박도령이 사랑채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박도령은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같은 인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집안의 재력이야 익히 아실 테고 이 집안의 기둥뿌리가 썩어가면 제가 황금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고 최 부자를 존경하는 기색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저 묵묵히 차만 마시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빗자루를 쥔 손에 땀이 찰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런 자가 이 집의 주인이 된다면 아기 씨는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만 환산되어 비참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이는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자신이 사위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저런 자가 아기 씨의 짝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는 못생긴 얼굴과 천한 신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심과 지혜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최 부자가 낸다는 문제는 지혜를 겨루는 것이라 했으니 겉모습이 아닌 생각의 깊이로 승부한다면 자신에게도 아주 작은 희망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헛간 구석에 숨겨두었던 낙지만 깨끗하게 빤 무명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대신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울퉁불퉁하고 못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읍내에서 온 박도령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위풍당당하게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인근 마을에 내로라 하는 청년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도령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그 행렬의 맨 끝에 칠성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기 칠성이 아니야? 주제도 모르고 저기가 어디라고 끼어 있어? 아이고, 배야. 오늘 최 부자댁 잔치에 광대 노릇이라도 하러 나왔나 보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칠성이는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사랑채 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자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날카로운 눈매로 마당에 모인 후보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도령에게 머물렀다가 마지막으로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칠성이에게 닿았을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오늘 자네들에게 문제를 낼 터이니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놓는 사람을 눈여겨볼 것이다. 이 집과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혜로운 자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을 타고 마당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알리는 징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굵직한 나무 기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겉은 멀쩡해 보이나 속이 썩어가는 집을 지탱하기에는 위태로운 기둥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내 집에 대들보를 바치고 있는 기둥 중 하나가 저렇게 속이 병들어가고 있다. 집을 허물지 않고 저 기둥을 대신해 집을 튼튼하게 지킬 방법을 말해 보아라. 이것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울어가는 것을 어떻게 지탱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물음이었습니다. 박도령을 비롯한 공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지만 칠성이의 눈은 이미 그 기둥의 속을 꿰뚫어 보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칠성이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그 어려운 문제가 마당에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썩어가는 기둥을 그대로 두고 집을 지탱하라니,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라는 말처럼 불가능하게만 들렸습니다. 가을바람이 타나니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머리를 굴리며 수군거렸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을 허물지 않고 기둥을 고친다는 것은 건축을 업으로 삼는 목수들에게도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그저 뒷짐을 진 채 누가 먼저 입을 열지 지그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고 그 앞에 선 젊은이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깨고 나선 것은 역시나 읍내에서 온 박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를 페르륵 펼치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자 구경꾼들은 오, 역시 대가댁 도령은 다르구먼 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박도령은 썩은 기둥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문제는 제게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썩은 기둥이 보기 흉한 것이 문제라면 제가 가진 막대한 재물로 해결해 드리리다. 그는 하인들을 돌아보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창고에서 순금을 가져다가 이 기둥을 빈틈없이 감싸거라. 금으로 두르면 썩은 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 단단함이 집을 충분히 지탱하고도 남을 것이다. 박도령의 호기로운 외침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부잣집은 스케일이 다르네. 금으로 기둥을 바른다니. 사람들은 황금으로 번쩍일 기둥을 상상하며 박도령의 재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도령은 의기양양하게 최 부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가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여 속이 썩어가는 것을 감추는 것은 최 부자가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도령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이 이미 승리라도 한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이미 자신이라도 된 듯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칠성이가 주춤주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낡은 무명옷은 박도령의 비단 옷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고 울퉁불퉁한 얼굴은 긴장으로 인해 더욱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앞으로 나오자 구경꾼들은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저기 봐. 칠성이가 나왔어. 빗자루질이나 하던 놈이 무슨 건축을 안다고 나서는 거야? 아이고, 못난이 칠성이가 오늘은 웃음거리가 되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칠성이의 귀를 때렸지만 그는 꾹 참고 기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할머니만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칠성아, 기죽지 마라. 내 속이 저 양반들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렴. 칠성이는 박도령처럼 지팡이로 기둥을 툭툭 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둥의 밑동부터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나무의 표면을 쓸어보고 귀를 대어 나무 속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픈 환자를 진맥하는 의원처럼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썩은 부위를 눌러보며 나무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한참 동안 기둥을 어루만지던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부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보기에 이 기둥은 겉을 금으로 감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금으로 덮어버리면 통풍이 되지 않아 속은 더 빨리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칠성이의 말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히 천한 머슴이 양반 도령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것입니다. 박도령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천한 것이 감히 내 말에 말대꾸를 해? 금이 나무보다 단단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거늘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하지만 칠성이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금은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허나 집을 지탱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심입니다. 이 기둥이 썩은 이유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두고 겉만 치장하는 것은 썩은 상처에 비단 이불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뼈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는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단 말이냐? 집을 허물지 않고 어찌 저 기둥을 고치겠다는 게냐? 칠성이는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바치고 있는 것은 나무의 겉껍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단단한 심지입니다. 저는 먼저 기둥 밑을 파내어 습기를 머금은 흙을 걷어내고 소금을 뿌려 땅의 기운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산 바위 틈에서 자란 단단한 소나무의 관솔송진이 엉긴 가지를 다듬어 썩어낸 기둥 안쪽에 택기처럼 박아넣겠습니다. 겉은 낡은 나무 그대로일지라도 그 속은 돌보다 단단한 관솔이 버티고 있으니 앞으로 100년은 끄떡없을 것입니다. 칠성이의 대답은 투박하지만 그 이치만은 더할 나위 없이 명쾌했습니다.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그의 지혜는 오랫동안 흙과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보듬어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 그것은 최 부자가 평생 동안 지켜온 가문과 가산에 대한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어라, 듣고 보니 칠성이 말이 일리가 있네. 저 못난이가 언제 저런 지혜를 배웠대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도령은 분함의 입술을 깨물었지만 칠성이의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최 부자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은 낡아도 속은 단단해야 한다. 내 말이 참으로 옳구나. 집이든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심진이라. 최 부자의 칭찬이 떨어지자 마당 한구석에서 가슴을 졸이던 부엌 할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안채에 닫힌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연하 아기씨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소 마당에서 묵묵히 일하던 칠성이에게서 그런 깊은 생각이 나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문창호지에 비친 칠성이의 그림자를 보며 그 못생긴 얼굴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이의 지혜가 돋보이긴 했으나 이것만으로 내 사위를 정하기엔 이르다. 박도령의 말 맞다나 재력 또한 집안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최 부자는 공평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박도령은 그 말에 다시 기가 살아나 그렇습니다. 겨우 나무 토막 하나 고치는 재주로 어찌 대가 댁살림을 논하겠습니까?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칠성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등은 처음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이를 단순히 못생긴 머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못난 얼굴 속에 무언가 비범한 것이 들어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최부자 댁 마당에는 묘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남은 발자국들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지혜를 뽐냈던 그였지만 일이 끝나자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도령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씩씩대며 돌아갔고 칠성이는 달빛 아래서 묵묵히 기둥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고쳐주어야 하는데 그는 나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무를 대하는 태도에는 변함없는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려는지 바람 끝이 매서워졌습니다. 칠성이는 일을 마치고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말이 과연 옳았는지 혹시 주제넘게 나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칠성아, 자니? 부엌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가 문을 열자 할머니는 따뜻한 찐 고구마 2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오늘 아주 장하더라. 내 평생 너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아기 씨도 기뻐하시는 눈치더라. 그 말에 칠성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할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내 진심은 언젠가 꼭 통할 게다. 다음 날부터 계절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았고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고 최 부자 댁의 넓은 마당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첫 번째 시험 이후로 깊은 생각에 잠겨 두문불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번째 시험이 언제 열릴지 그리고 과연 누가 최 부자의 사위가 될지 궁금해하며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도령은 서력을 다짐하며 읍내에서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칠성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백감을 준비하고 아궁이를 살피며 겨울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갑자기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그였지만 환절기에 찬 바람과 딸의 혼사를 앞둔 근심이 겹쳐 병이 난 것입니다. 의원들이 드나들고 약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최 부자의 차도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침을 심하게 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 아기 씨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최 부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걱정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대로 혼사가 미루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병상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하인을 시켜 후보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 아침, 칠성이와 박도령, 그리고 몇몇 후보자들이 다시 최 부자의 방 앞에 모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방 안에서는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약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이불을 덮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쓰랬지만 그 안의 안광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 몸이 춥고 마음이 시리구나. 이 추운 겨울 나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내 방 안으로 봄을 가져오너라.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꿈틀대고 희망이 피어나는 진짜 봄을 내 눈앞에 보여다오. 그리하면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밖에는 세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방 안으로 봄을 가져오라니. 이것은 썩은 기둥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황당한 주문이었습니다. 박도령은 봄이라니
지금이 한겨울인데 봄을 어디서 사온단 말인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최 부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은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정성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과 들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깊은 겨울밤,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 위로도 무심한 눈송이가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보는 이의 가슴마저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매서운 추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볏감을 구하기 위해 눈밭을 헤치며 산을 오르내렸고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굴뚝에서는 매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을 뜨겁게 데워도 문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사람들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며 긴 겨울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 부자의 병세는 차가운 날씨 탓인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의 기침 소리는 밤새도록 끊이지 않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최 부자가 내린 한겨울의 봄을 가져오라는 과제는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도대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봄을 가져올 수 있느냐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개중에는 남쪽 나라에서 피는 꽃을 비싼 값에 사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화가에게 봄 풍경을 그리게 하여 방 안에 걸어두면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최 부자의 까다로운 안목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병든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기운, 즉 진정한 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누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것인지에 쏠렸고 최 부자 댁 대문 앞은 결과를 기다리는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박도령은 이번에도 돈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읍내의 비단 가게와 지물포를 샅샅이 뒤져 가장 화려하고 색깔 고운 비단과 종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손재주 좋은 장인들을 불러 모아 밤을 새워가며 조화가짜 꼴을 만들게 했습니다.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의 알록달록한 가짜 꽃들이 수천 송이나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마치 진짜 꽃인 양 화려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박도령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방안을 훈훈하게 만들 최고급 참숯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봄노래를 부를 기생과 악사들까지 불렀습니다. 그는 겨울을 물리치려면 뜨거운 불과 흥겨운 노래, 그리고 화려한 꽃이 있어야지. 내 방안을 봄날의 잔치판처럼 만들어 어르신의 혼을 쏙 빼놓을 테다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칠성이는 조용히 지게를 지고 눈 덮인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칼바람이 볼을 때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험한 산길이었지만 칠성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꽃이나 따뜻한 불이 아닌 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칠성이는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미세한 생명의 고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산중턱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모진 풍파를 견디고 있는 늙은 매화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라비틀어진 검은 가지뿐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지 끝에 아주 작은 쌀알만 한 꽃눈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마른 가지 하나를 꺾으며 나무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다. 네가 품은 그 작은 봄을 잠시만 빌려다오.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꺾어온 매화 가지를 깨끗한 물이 담긴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에 꽂았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나 다름없었기에 칠성이는 자신의 헌옷가지들을 모아 항아리를 겹겹이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참을감이 부족할 때면 자신의 체온으로 항아리를 안아 물이 얼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이면 잠도 자지 않고 항아리 곁을 지키며 차가운 물을 미지근한 물로 갈아주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가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춥지 않지. 밖은 겨울이지만 여기는 따뜻하단다. 네 안에 숨겨둔 그 고운 숨결을 보여주렴. 칠성이의 정성은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는 어미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치장이 아닌 오직 따뜻한 온기와 기다림만이 생명을 깨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박도령은 위풍당당하게 최 부자의 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방 안 곳곳에 화로를 피워 열기를 채우고 벽과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조화를 가득 깔았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울긋불긋한 꽃밭으로 변했고 후끈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박도령이 신호를 보내자 악사들이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며 봄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화려한 옷을 입은 무희들이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봄입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지만 이 방 안은 꽃이 만발하고 흥겨운 노래가 흐르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박도령은 자신의 연출에 도취되어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있던 최 부자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숯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 숨을 쉬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조화들의 알록달록한 색깔은 어지러움을 유발했고 악사들의 시끄러운 연주 소리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참다 못해 기침을 격렬하게 토해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여봐라, 당장 이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숨이 막혀 죽겠구나. 이것은 봄이 아니라 돛대기 시장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최 부자의 호통에 악사들은 연주를 멈추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박도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화려함으로 눈을 속이려 했던 그의 얕은 수는 오히려 병자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만 것입니다. 박도령이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어지러운 조화들을 치우자 최 부자는 기진맥진하여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구나. 내 생전의 진정한 봄을 다시 볼 수 있을런지. 최 부자가 탄식하며 눈을 감으려 할 때 문 밖에서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마당쇠 칠성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 부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들어오라 허락하자 문이 열리고 칠성이가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투박한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듯 보였던 매화 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무런 말 없이 항아리를 최 부자의 머리맡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와 항아리를 비추었습니다. 최 부자는 감았던 눈을 뜨고 칠성이가 가져온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앙상한 나뭇가지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얗게 터진 꽃망울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도령이 가져온 비단 꽃처럼 화려하거나 크지 않았지만 맑고 깨끗한 순백색의 꽃잎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겨내고 피어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고 하얀 매화꽃에서 그윽하고 청아한 향기가 퍼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향기는 숯냄새나 인위적인 향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어서 방 안의 탁한 공기를 순식간에 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매화 향기에 최 부자의 찌푸렸던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매화꽃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매화가 아니냐. 이 엄동설안에 어찌 꽃을 피웠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꽃향기를 음미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얼어붙은 계곡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처럼 그의 병든 몸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조용히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봄은 돈으로 사오거나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은 기다림 속에 있고 차가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 그 자체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죽은 듯 보이는 가지가 춥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주고 곁을 지킨 것뿐입니다. 꽃을 피운 것은 제 재주가 아니라 이 나무가 가진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칠성이의 담담한 고백은 최 부자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 본 칠성이의 해안, 그리고 미천한 나뭇가지 하나도 정성으로 돌본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바로 최 부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방 밖에서 문틈으로 엿보고 있던 박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고작 말라빠진 나뭇가지 하나가 자신의 막대한 재물을 이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문을 왈칵 열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저것은 사기입니다. 방 안을 따뜻하게 해서 억지로 꽃을 피운 것이지. 저게 무슨 봄이란 말입니까? 저 천한 놈이 어르신을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도령은 칠성이를 밀치고 항아리를 깨트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언제나 온화하던 최 부자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멈추거라. 네 눈에는 저 꽃이 그저 나무 조각으로 보이느냐? 저 꽃은 네가 가져온 1000냥짜리 가짜 꽃보다 1000배 만배 귀한 생명이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최 부자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박도령은 기가 죽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다시 매화꽃으로 시선을 돌리며 칠성이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로구나. 내 춥고 병든 몸에도 이제야 비로소 봄 기운이 도는 것 같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거칠고 못생긴 손이었지만 최 부자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매화 향기는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짙어졌고 밖에서 휘몰아치던 눈보라 소리마저 이제는 봄을 재촉하는 빗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화 아기 씨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칠성이가 매화가지를 구하러 눈 덮인 산을 오르던 뒷모습을 보았고 밤마다 불 꺼진 부엌에서 물을 데우던 그의 정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수놓던 바늘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매화 향기를 맡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구나. 칠성이의 투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진심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 부자의 마지막 결단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모처럼 기침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매화꽃이 밤새도록 향기를 뿜어내며 그의 꿈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물러나지 않고 최 부자의 방문 앞 뗏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에 꽃이 시들까? 아니면 누군가 꽃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부엌 할머니가 나와 칠성이의 어깨에 두툼한 소미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칠성아. 내 덕분에 이 집에 진짜 봄이 왔어. 칠성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불깃을 여몄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동쪽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칠성이와 연화 아기 씨의 앞날을 비추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매화 한 송이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닌 생명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 최 부자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글쎄, 칠성이가 한겨울에 매화꽃을 피워냈다지 뭐야? 박도령은 쫓겨나고 칠성이가 칭찬을 들었다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이제 비웃음 대신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겨울은 그렇게 칠성이의 따뜻한 지혜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방 안가득 은은하게 퍼지던 그날 아침. 최 부자는 며칠 만에 개운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투박한 항아리와 그 안에서 수줍게 피어난 매화꽃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어 죽은 줄만 알았던 마른 가지에서 생명을 틔워낸 칠성이의 정성이 최 부자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까지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최 부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매화 향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람을 만났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즉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도령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맨 앞줄에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감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반면 칠성이는 낡은 무명옷 차림 그대로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꽃을 피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기에 그 이상의 대가는 바라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마루로 나와 좌중을 둘러보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그치고 마당에는 엄숙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오늘 내 딸 연화의 배필이자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을 정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 부자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박도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최 부자의 시선은 곧장 마당 구석의 칠성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칠성아, 앞으로 나오거라. 최 부자의 부름에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며 주춤거렸습니다. 예, 어르신, 저 같은 천한 놈이 어찌. 칠성이가 머뭇거리자 최 부자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불렀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내 방에 봄을 가져온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사위가 되겠느냐. 어서 올라오너라.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러나 봄비처럼 촉촉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박도령이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부당합니다. 천하의 최 부자댁 사위로 저런 못생기고 천한 머슴을 들이시다니요. 제 집안의 재력과 명예를 두고 어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박도령은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최 부자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네는 황금으로 기둥을 감싸려 했고 가짜 꽃으로 봄을 흉내내려 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고 생명 없는 화려함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나는 내 딸을 장식품처럼 빛내줄 사람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뿌리를 지켜줄 튼튼한 나무 같은 사람을 원했네. 최 부자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박도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부자의 결정에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칠성이가 보여준 성실함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칠성이만 한 진국이 없지. 얼굴이야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마음 착한 게 최고지. 여기저기서 칠성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칠성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때 안채의 문이 열리고 연화 아기씨가 고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결정에 그녀 또한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 아기 씨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루 끝까지 나와 칠성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범,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겠지요. 부족한 저를 평생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기 씨의 그 한마디에 칠성이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꿈에서도 감히 바라보지 못했던 분이 자신을 지아비로 인정해 주다니 칠성이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기 씨, 아니 부인,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부인을 귀하게 모시고 아끼겠습니다. 칠성이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맹세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부엌 할머니는 앞치마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기뻐했습니다. 홀레날은 겨울이 물러가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른 봄날로 잡혔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전을 부치고 국수를 삶느라 왁자지껄했고 남정네들은 차이를 치고 멍석을 까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사모관대를 쓰고 마당에 섰습니다. 비단 옷이 어색하여 몸을 비비 꼬았고 얼굴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듬직하고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못난이 칠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덩이 신랑이라 부르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칠성이의 못생긴 얼굴조차 이제는 곰살맞고 정겨워 보인다는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신부 연화 아기 씨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대례청으로 나오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절색인 신부와 투박한 신랑의 모습은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듯 했으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조화로웠습니다. 마치 거친 바위 틈에 피어난 고운 꽃처럼 칠성이의 든든함이 연화 아기 씨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아기 씨의 부드러움이 칠성이의 투박함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릴 때 봄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살구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하얀 꽃잎들이 축복처럼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도 이 아름다운 결합을 기뻐하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첫날 밤, 칠성이는 신방에 들어와서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있는 연화 아기 씨가 너무나 눈부셔서 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칠성이를 보며 연화 아기 씨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실 겁니까? 이리 가까이 오세요. 아기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칠성이는 엉거주춤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기 씨는 칠성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방님의 얼굴이 밉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투박한 손끝에서 얼마나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지,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맑은 샘물이 흐르는지요. 부디 저를 그 꽃처럼 샘물처럼 아껴주세요. 그날 이후로 최 부자댁에는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사위가 된 후에도 거드름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소작인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최 부자에게 알려 세경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칠성이의 지혜로운 살림 운영 덕분에 최 부자댁의 곳간은 더욱 넉넉해졌고 인심 또한 후해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최의 부자는 그런 사위를 보며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어. 암 그렇고 말고 하며 껄껄 웃는 일이 많아졌고 건강 또한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지팡이 없이도 마실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와 연화 아기씨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조금 둥글럽적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닮아 눈이 크기도 했지만 하나같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습니다. 칠성이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세상 사는 이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못생긴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편안한 얼굴이라며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가족을 볼 때마다 진정한 복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화목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박도령은 그 후로 읍내에서 돈만 쓰다가 가세가 기울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칠성이네 집은 해가 갈수록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덧 칠성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연하 아기씨의 눈가에도 고운 주름이 잡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금슬은 신혼 때보다 더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꽃밭을 가꾸었으며 연하 부인은 그런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오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매화나무를 바라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나무는 칠성이가 아주 오래전 겨울 최 부자의 방에 가져왔던 바로 그 매화 가지를 땅에 심어 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냘픈 가지에 불과했지만 칠성이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라 이제는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밤 칠성이는 잠든 아내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고 만개한 매화꽃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어루만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얼굴이다. 네가 못났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네가 투박했기에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주름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댕그랑하고 울렸습니다. 칠성이는 아내의 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밖에서는 밤벌레들이 자장가처럼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온한 밤이었습니다. 못생긴 하인 칠성이가 지혜와 진심으로 일구어낸 행복은 화려한 보석보다 더 영롱하게 그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꽃이고 봄이라는 것을 칠성이의 삶은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칠성이와 연화 아기씨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집은 지금도 어느 산골 마을에 남아 달빛 밝은 밤이면 은은한 매화 향기를 세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칠성이가 피운 따뜻한 매화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서 모두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